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무엇인지 알아봤죠? 그죠? 당연히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난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garbage인, garbage out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퍼펙트한 모델을 만들어도요.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가면 쓰레기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데이터가 좋지 않으면 그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냐 보물이냐는 만드는 사람의 데이터 이해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에 피드백도 데이터 자체를 판단도 해야 되고 데이터 자체도 피드백도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많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도 잘해야 되고 수리 통계도 좀 알면 좋고 특히 실무 도메인을 좀 알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죠. 뭐 수학이나 통계나 컴퓨팅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뭐 이제 사이언티픽 메소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재밌는 파트가 도메인 엑스퍼티스랑 해커 마인드셋이라는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메인 엑스퍼티스는 실제로 여러분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진짜 다가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공장의 문제를 푼다면 공장에 직접 찾아가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파악하는 거죠. 해커 마인드셋과 비슷해요. 진짜 끊임없이 파고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으로 의사결정을 도움을 주는 직업이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직업이든 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든 하나만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코딩, 수학 잘하면 좋고요. 무조건 좋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이겁니다. 도메인 지식과 소프트 스킬.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한 사랑과 광기. 이게 진짜 이 분야에서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이 데이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자세.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에는 소통과 시각화가 중요하게 돼요. 여러분들 혼자 문제를 푸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데이터를 만나러 가면 현장에 전문가들이 있을 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현장 전문가들의 노하우나 비밀을 알 수 없겠죠. 소통해야 돼요. 바카스 사들고 가서 예 고생하십니다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도전자적 자세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요. 일단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가서 말발도 좋아야 되고 이런 거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이제 시대극을 한번 해보죠. 세계 1차 대전에 여러분들이 보급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비행기 창고에서 이제 군수품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데 이제 장갑을 덧댈 수 있는 예산이 떨어졌어요. 우리 비행기에다가 장갑을 덧대고 싶다. 이제 보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창고에 이제 주차되어 있는 그 비행기들이 전쟁 중이니까 피탄된 지역 어디 이렇게 탄을 맞았나 하고 하나씩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누적해서 시각화를 시켜봤어요. 우리 창고에 있는 비행기들이 어디 총을 맞았는지. 그랬을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여러분은 어디를 보강하실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멈춘 다음에 한번 본인의 근거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날개 끝이나 중앙, 꼬리 날개 쪽에다가 이제 장갑을 덧대야 된다고 했어요. 왜? 많이 맞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기에 맞고도 우리 이제 창고에 다시 주차가 된 거면 이 저 비행기가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한 군데도 맞지 않은 이런 곳들을 맞았던 비행기들은 어쩌면 살아 돌아오지 못한 게 아닐까요? 한 대도 맞지 않은 저런 부분들에 저는 장갑을 보강해야 된다고 봅니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문제의 제목이 생존자 편향입니다. 좀 비유를 과감하게 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방탄복을 더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죠? 총알을 맞은 자국들을 그려봤더니 다음과 같았어요. 어디에 방탄복을 더할까요? 그죠? 우린 사람 몸이니까 그죠? 가운데나 머리에다가
더하겠죠. 맞으면 죽으니까. 아니 살아있지 않으니까는 이제 그 총탄 자국을 이제 못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이 비행기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 전쟁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각각의 중앙점을 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어. 그래서 뭐 나는 당연히 처음부터 저기 이런 거 알고 있었다. 그러면 너무 좋고 몰랐더라도 수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렇게 생각 못하고 이제 당연히 저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중앙점을 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어떤 그런 노하우나 문제에 대한 본질을 좀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어디나 있고 모든 데이터가 다른 스토리를 가진다는 거죠. 그 스토리에 따라서 아예 정반대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풀 문제들을 총 3가지 정도로 한번 대표적인 3가지 문제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죠.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입니다. 분류란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신장과 발 크기를 놓고 개, 고양이를 구분한다든지 머리카락과 신장을 가지고 남녀를 구분한다든지 종양이 악성인지 아닌지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이런 구분 문제가 있겠죠.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경계선을 그어서 이 경계선 위쪽은 개, 아래쪽은 고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알고리즘 하나 들고 왔어요. K 니어리스트 네이버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자는 시간을 세로축으로 두고 가로축을 신장이라고 두어보죠. 그랬을 때 파란색 네모는 개고 빨간색 세모는 고양이라고 할 때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습니다. 이 새로운 샘플은 개일지 고양이일지 결정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K 니어리스트 네이버 알고리즘은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주변에 있는 K개의 샘플을 봅니다. 가까운 샘플들을 보고 그것들 중에 다수결로 따라가는 겁니다. K가 1일 땐 가장 가까운 샘플을 찾아요. 개가 제일 가깝네요. 아마 그럼 난 개일 거야 라고 판단해 버리는 방식입니다. K를 3으로 보면요. 가장 가까운 샘플 3개를 찾습니다. 고양이가 2, 개가 하나네요. 고양이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멋진 알고리즘이고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엄청 좋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이 생기겠죠. 얼마나 그럼 큰 K를 선택해야 돼? 거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럼 클래스가 개, 고양이가 아니면 어쩌지? 3개 이상이면. 동률이면 어떡하지? 그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K nearest neighbor to K nearest advanced K nearest neighbor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K nearest neighbor는 아주 옛날에 이제 제한된 알고리즘으로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죠. 쉽죠, 그죠?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리그레션입니다. 리그레션, 회귀라고 하는 건요, 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근속 연수랑 이제 연봉이 있다면은 이 사람의 다음 연봉을 맞추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의 기대 수명을 맞추는 거, 당신이 신상을 구매할 확률은 당신의 다음 게임의 KD에 있는 같은 예측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재밌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K nearest neighbor regression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구분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이 각각의 점들이 수명 값을 나타낸다고 쳐봅시다. 얘는 10년, 얘는 15년, 얘는 9년, 얘는 8년이네요. 그러면은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 녀석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 K가 3이라면은 주변에 3개 샘플의 수명을 찾아보고 그것의 평균값을 택하는 겁니다. 6일 경우에는 6개 샘플의 평균값을 더하는 거죠. 쉽죠, 그죠? 음. 그리고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도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 상황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네. 그다음엔 클러스터링입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라벨이 없어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적당하게 회색 점들 찍혀 있는데 이거를 사전에 라벨 없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쇼핑몰에서 고객의 유형, 누구는 눈팅만 하는 사람, 누구는 엄청나게 구매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나누거나 혹은 뉴스 기사를 주제별로 나누든지 동물 소리를 패턴을 그룹화한다든지 포켓몬 능력치로 유사 포켓몬 찾기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K-means clustering example이 있습니다. K-means clustering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개의 이 데이터를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그냥 임의의 두 군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두 군데를 두 군데 점에 각각 가까운 샘플들을 모읍니다. 그 샘플들을 그 점에 할당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점들의 중심으로 점의 중심으로 옮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처음 피규어에 보시면은 빨간색 세모랑 노란색 세모가 존재하죠. 그랬을 때 각각의 점에 이 동그라미 점들을 가까운 녀석별로 다 물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빨간색 그 동그라미들은 빨간색 세모에 가까운 점들이고요. 노란색 동그라미는 노란색 세모에 가까운 점들입니다. 그랬을 때 각각 빨간색 동그라미의 새로운 중심과 노란색 동그라미의 새로운 중심으로 빨간색 세모와 노란색 세모를 옮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옮겨진 중심에서 한 번 더 점들을 재배치합니다. 이 빨간색 세모에 가까운 점들, 노란색 세모에 가까운 점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의 중심을 구하고요. 다시 한 번 더 중심을 옮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이 더 이상 옮겨지지 않을 때까지 옮겨가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안정화됐을 때 그 점과 가까운 그 점에 가까운 점들을 이 점에 소속 클러스터링 시켜버리는 기법이죠. 알고리즘 어렵지 않죠? 그죠? 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뭐 클러스터링이니 리그레션이니 클러스터링이니 이런 거는 이제 좀 많이 알려진 문제들이고 이걸 풀이하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다 만드시겠어요? 아니겠죠? 처음부터 다 만드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파이썬에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쓰면 좋겠다. 그죠? 음.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복습을 해보면, 그죠? 음. 잠시만요.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어디 갔니? 네. 음, 라이브러리. 그죠? 우리가 우리가 파이썬은 객체 지향이라고 했죠. 그죠? 이게 뭔가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무슨 상황인가요?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죠? 우리 이거 대충 옛날 전화기인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죠. 지금 얘가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를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사실 잘 모를 겁니다. 얘는 어떻죠? 핸드폰인 거 잘 알죠. 어떻게 사용하는지 너무 잘 알죠, 얘는.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핸드폰을 만들려면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죠? 반도체 만드는 재료는 어디서 가져오죠? 케이스는 유리도 만들어야 되나요? 아차, 펌웨어랑 OS는 어떡합니까? 사용자 위한 프로그램이랑 디자인도 만들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 만약에 맨 땅에 핸드폰 만들겠다 그러면은 어휴, 그죠? 장난 아니에요. 그죠? 유리 하나 만드는데도 하세월인데 그죠? 어떻게 핸드폰을 바닥에서부터 만들어내겠습니까? 정말 실제로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오브젝트로 나눠서 그죠? 각자 관심 있는 파츠에 집중하고 우리는 있는 걸 갖다 쓰자는 거죠. 그죠?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앞서서 봤던 팬더스 같은 거 있죠. 팬더스 뭐였습니까? 엑셀 사용하는 거였죠. 그죠? 엑셀에서 하는 파일 열고 그래프 그리고 계산하고 그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였고 실제로 요런 주소에 가셔서 이제 보실 수 있고 예제들 많이 있고 pip 인스톨 판다스라고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이랑 패널이라고 있다 그랬는데 보통은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를 많이 써요. 그죠? 시리즈는 한 줄짜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엑셀 시트로 되어 있는 녀석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값들을 접근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열을 한번 살펴보면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고 넘파이를 이용해서 많이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끼리는 더할 수도 있고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끼리는 뺄 수도 있고요. 우리 영행열, 0으로 이루어진 행열도 있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덧셈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그죠?
곱셈도 할 수 있어요. 스칼라 곱셈 할 수 있고 스칼라 곱해서 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렬끼리 곱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마드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는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곱하는 방식이고요. 행렬곱이라고 하는 거는 행렬의 열과 행을 각각 곱해서 더한 형태로 하는 행렬의 새로운 곱셈 형태예요. 그죠? 하다마드 프로덕트랑 다르게 그죠? 하는 방식이고 또 뭐 크로네커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근데 그런 것들을 이 행렬의 특성상 이제 모양을 가진 애들끼리 곱셈이다 보니까 다양한 곱셈이 존재를 하고 그 곱셈들에 대해 가지고는 특히나 이 행렬곱에 대해 가지고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앞뒤 순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서영대 수학 혹은 중고등학교 때 행렬을 통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혹은 안 배웠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면 머신러닝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뭐 외적까지 뭐 안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보통 이제 pip install num 파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행렬을 이제 다룰 수 있게 되고요. 보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수학 기능들 다 할 수 있음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내적, 외적, 뭐 역함수 뭐 다 존재하고 수도 인버스 맞죠? 네, 리니어 인버스, 네, 방정식의 풀이, 그죠? 주성분 분석, 퓨리에 반환, 리브로사, 음성 데이터 변환 분석 등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만약 날개 달린 차를 만들고 싶다면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차를 만들고 싶은지 더 좋은 날개를 만들고 싶은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날개 달린 차만 궁금하다 그러면 여러분 날개 사고 차를 사서 그냥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파이썬이 지향하는 지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날개 달린 차는 날개 따로 차 따로 해서 붙여서 만들어도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네. 한 번 더 요거 한번 체크하고 가죠. 여러분들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고 머신러닝 시각화한 라이브러리만 하더라도 진짜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보면 좋겠다. 특히 제가 강추드리는 건 파이토치 그거랑 뭐 사이파이 정도. 패시, 사이킬런 당연히 좋고요. 뭐 이러다 보면 사실 다 추천드리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데이터가 좋은지 이제 조금씩 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재밌는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분석해보기 원하고요. 모르는 게 있다 혹은 본인이 분석해보고 싶은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언제나 편하게 연락 주세요.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